15년 후 조정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정승 부인이 왕비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정경 부인의 교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선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한양 기생집의 천안 계집아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천안 기생이 어떻게 정승 부인이 되었을까요? 시험 유출 의혹까지 극복한 그녀의 놀라운 지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북촌 기생집에 춘향이라는 12살 계집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을 배웠지만 무엇보다 글을 좋아했습니다. 밤마다 양반들이 지은 시를 몰래 베꼈으며 글자를 익혔고 기생 어미도 모르게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집 계집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은 쓸모없는 재주였습니다. 아무도 기생에게 학문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춘향의 어미는 한때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으나 이제는 늙어 술상을 나르는 일만 했습니다. 딸 춘향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춘향을 훌륭한 기생으로 키워 큰 양반의 첩이라도 되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기생이 되기 싫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세상에는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생집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이장원이라는 이름의 선비였고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나 정실 형제들에게 천대받으며 자란 그는 오직 과거 급제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공부할 환경이 되지 않았고 벗들의 권유로 기생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양반들은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시를 짓는지 겨루었고 이장원도 시 한 수를 지어 읊었습니다. 그의 시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가난과 서름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술상을 나르던 춘향은 그 시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춘향은 그날 밤 이장원이 지은 시를 몰래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가난이 학문을 가릴 수 없고 신분이 지혜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향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이장원이 묵었던 방에 두고 왔습니다. 며칠 후 이장원이 다시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춘향이 쓴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생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누구냐고, 이 집에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이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춘향의 어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딸이 한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춘향은 어미에게 끌려 나와 이장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는 화가 나서 떨었지만 이장원은 조용히 춘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줄 아느냐고,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말입니다.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배웠다고, 밤마다 양반들의 시를 베꼈으며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춘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서자이고 과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스승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춘향이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자신의 공부를 도와주는 대신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춘향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어미는 반대했습니다. 기생집 계집아이가 무슨 공부냐며 소리쳤습니다. 춤이나 잘 추고 노래나 잘 불러서 큰 양반 눈에 들면 그만이라고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이장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면 춘향을 천한 신분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춘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향은 낮에는 기생집 일을 하고 밤에는 이장원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이장원이 읽는 책을 함께 읽었고 그가 외우는 글을 함께 외웠습니다. 춘향의 머리는 영특했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장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춘향이 먼저 깨우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장원의 학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춘향의 도움으로 어려운 경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시문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감정,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과거 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이장원은 드디어 시험을 볼 기회를 얻었고 춘향은 그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이장원은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급제하면 반드시 춘향을 데려가겠다고 천안신분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험 당일 이장원은 평생 쌓은 학문을 답안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춘향과 함께 읽었던 경전, 함께 외웠던 시문, 함께 토론했던 철학이 모두 그의 붓끝에서 피어났습니다. 답안지는 완벽했고 그의 글은 시험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답안 뒤에 한 기생 소녀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장원은 장원급제했고 그의 이름이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서자 출신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답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소문도 함께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서자가, 그것도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할 수 있느냐는 의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시험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누군가 이장원에게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이 문제를 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장원은 하루아침에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원급제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역적 취급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이 이장원을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느냐, 누구와 함께 공부했느냐, 시험 전에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장원은 억울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향과 함께 공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기생집 계집아이와 공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더 큰 의혹만 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집요했습니다. 이장원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가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기생집 주인이 뇌물을 받고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기생집은 관아에 의해 폐쇄되었고 춘향과 그녀의 어미도 잡혀갔습니다. 춘향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장원과 무슨 관계였느냐, 누구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전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춘향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지 함께 공부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한 기생이 공부를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이장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춘향이 고초를 겪고 있었고 자신의 꿈도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춘향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감옥에서 춘향은 이장원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무죄를 증명하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원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때 춘향은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조사관 앞에 나서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조사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자신이 학문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비웃었지만
한 명의 조사관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시험을 쳐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춘향은 조사관들 앞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서삼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시를 짓고 글을 쓰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춘향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장원과 함께 읽었던 책들, 함께 토론했던 내용들이 모두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춘향은 계속해서 답했습니다. 논어의 구절을 줄줄 외웠고 맹자의 철학을 논했으며 시경의 시를 해석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내용만은 완벽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시험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학문을 쌓았느냐고, 누가 가르쳤느냐고 말입니다. 춘향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장원과 함께 공부했다고, 그가 읽는 책을 함께 읽었고, 그가 외우는 글을 함께 외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학문을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사 책임자는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시험 유출의 증거가 없다고 이장원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급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기생소녀가 양반선비 못지않은 학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기생이 학문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강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신분을 넘어선 학문의 아름다움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논쟁은 격렬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원로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원로 대신은 영의정으로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춘향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분이 천하더라도 진정한 학문을 가진 자라면 한 번쯤 대화를 나눌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의 권위는 그만큼 컸습니다. 며칠 후 춘향은 영의정 앞에 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기생소녀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영의정,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춘향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문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신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춘향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깊이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학문을 이해하고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춘향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춘향은 고개를 들어 영의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장원의 무죄만 증명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의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장원은 무죄이며 장원급제 자격을 유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춘향에게는 특별한 은전을 내렸습니다. 천한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의 지위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조정은 술렁였지만 영의정의 결정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춘향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춘향은 양인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생집은 폐쇄되었고 어미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장원은 벼슬에 올랐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춘향을 정실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두 사람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춘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은 춘향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자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한때 기생이었던 여인을 명문가의 저택에 들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신분보다 재능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춘향의 학문을 아까워했습니다. 영의정의 부인도 처음에는 춘향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 집안 어른들을 공손히 모셨습니다. 또한 부인이 어려워하는 제사 준비와 집안 살림에도 지혜를 보탰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부인도 춘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며느리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장원은 벼슬길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탁월했고 영의정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영의정은 이장원을 자주 저택으로 불러 국정을 논의했고 그때마다 이장원은 춘향과 짧은 시간이나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신분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영의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향을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양녀가 된다는 것은 곧 영의정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었고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영의정의 권위 앞에서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정식으로 영의정의 양녀가 되었고 이름도 새로 받았습니다. 영시성을 하사받아 영춘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으며 영의정 댁 식구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의정이 이장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춘향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고, 여전히 변함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이장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변치 않을 것이라고, 춘향 없이는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의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의정은 선언했습니다. 이장원과 춘향의 혼인을 허락한다고,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때 기생이었던 여인이 벼슬아치의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의 양녀라는 신분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춘향의 신부 행차는 화려했습니다. 한때 기생집 계집아이였던 소녀가 이제는 명문가의 교수로 가마를 타고 혼례를 올리는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학문의 힘 그리고 진심의 가치를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혼인 후 춘향은 이장원의 내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읽어야 할 책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어려운 국정 문제가 생기면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장원의 상소문을 함께 검토했고 때로는 더 나은 표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동료이자 동지였습니다. 이장원의 능력은 날로 빛을 발했고 조정에서의 위치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상소는 항상 명확했고 그의 정책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그를 신임했고 임금도 그를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 춘향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장원은 육조판서의 자리에 올랐고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나라를 안정시켰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켰습니다. 영의정은 노환으로 물러났지만 이장원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조용히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장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대의 상소는 언제나 완벽한데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장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의 도움이라고.
춘향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임금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춘향을 궁궐로 불러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며칠 후 춘향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여러 국정 문제에 대해 물었고 춘향은 조리 있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깊이가 있었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이장원 부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춘향의 지혜는 은밀하게 조정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나라는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장원은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었고 그의 부인 춘향은 자동으로 정경 부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기생이었던 소녀가 마침내 조선 여인의 최고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정경 부인이 된 춘향은 화려한 저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그녀를 모셨고 조정의 대신들이 인사를 올렸으며 왕실의 여인들도 그녀를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때 기생집 계집아이였던 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천한 신분이었던 그 시절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춘향은 부유해진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한 옷을 입었고 사치스러운 음식보다는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언제나 공손했고 높은 지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깔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때 천대받았던 기억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춘향은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집 없는 여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고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책을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기생의 딸로 태어나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소녀들을 찾아내어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처럼 학문으로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춘향의 저택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딸이었고 글을 배우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춘향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 책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분이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운명을 만든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소녀는 춘향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의 학문은 크게 늘었고 춘향은 그녀를 한 양반 가문에 소개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딸들을 가르칠 여선생을 찾고 있었고 소녀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히 살아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춘향은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춘향이 도운 여인들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을 펼쳤고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춘향을 신분을 뛰어넘은 성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겸손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진짜 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배우는 모든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춘향과 이장원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고 춘향은 자식들에게도 신분이나 권력보다 학문과 인격을 강조하며 키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자식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생집 계집아이였던 과거, 학문으로 신분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작은아들은 학자가 되어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딸은 명문가의 시집을 갔지만 시댁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글을 가르쳐 존경받았습니다. 춘향의 자식들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춘향은 자신이 태어난 한양 북촌 기생집 터를 찾았습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춘향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천대받으며 살았던 자신, 하지만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꿈을 꾸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향은 그 터를 사들여 학당을 세웠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반의 자녀도 평민의 자녀도 심지어 천민의 자녀도 이곳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평등학당이라 불렀고 춘향은 직접 이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학당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의 보수적인 대신들은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며 반대했지만 임금은 춘향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학문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춘향의 철학이 조선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이 학당 출신 중에서 과거에 급제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이 된 춘향은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생집 계집아이가 어떻게 정경부인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과 노력이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춘향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춘향은 남편 이장원과 함께 눈 내리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장원이 물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어떠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말입니다. 춘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모든 순간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춘향은 영의정 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방대한 장서를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었으며 저녁에는 영의정의 손자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손자들은 처음에는 한때 기생이었던 여인에게 배운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가르침은 명확했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손자들은 춘향을 스승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원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은 춘향 덕분이라고,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한때 기생과 서자였던 두 사람이 조선의 최고 지위에 올라 서로를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학문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분이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과 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춘향은 천한 기생에서 정경부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책을 읽고 끊임없이 배우며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춘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